네, 이번 주가 저에게는 좀 긴 한 주였습니다. 월화 외롭게 진행을 했고 수요일 날 또 폭락까지 겪었는데 마무리 금요일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홍선혜입니다. 자, 지수가요. 오늘 사실 간밤에 미증시, 특히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2%대 빠지면서 약간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말아 올린다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 좀 오전에 나왔고 코스피 0.5% 하락, 코스닥은 0.96% 하락이지만 약간씩 좀 등락이 있어요. 요 시간대 꼭 변동성이 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참 진짜 아침엔 투자하기가 저희 때 많이 빠질 때가 좀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게요. 이번 주에 외국인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이 팔고 좀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네. 좀 기대보다는 좀 덜 약하긴 들어오네요. 하지만 네. 그래도 오늘도 사실 연속적으로 뭐 조단위 때 또 나오면 어떡하나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천억대지만 네. 들어오고는 있고요. 코스피 4천선 지금 좀 또 내려왔네요. 네. 4천선 진짜 지키느냐 좀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또 따끈따끈한 세미나 오늘 당장 만날 수 있는 세미나 맞아요.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 일산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열리는 세미나 투자 유망 종목 대공개. 그러니까 내년도 국내외 투자 전략이라는 큰 그림 아래에서 종목 얘기 좀 세심하게 많이 해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혁진 차장님, 박지훈 부장님, 소진훈 과장님 출동해 주시고요. 일산 WM 센터입니다. 오늘 여기 한 분이 잠깐 지금 나와 계시네요. 오늘 광고 요정으로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박지훈 부장님 네. 바로 만나보도록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홍보 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우 두 분 그림 좋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 그 한 그림이? 아름다운 광경은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광고 멘트 한 몇 분 정도. 아유, 아우, 충분히 마음껏 쓰셔도 하세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4일 동안 외국인들이 한 7조 가깝게 매도를 하는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걱정도 많으실 테고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제 계좌 상태를 잘 살림살이를 잘 꾸려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릴레이 세미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이럴수록 어쨌든 현명한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오늘 일산에서 3시 30분에 맞아요. 이제 세미나를 할 텐데요. 뭐 여기 이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3시 30분부터 시작하지 않죠. 한 3시 한 15분서부터 이걸 좀 텁니다. 아. 네. MC 지훈. 사전 MC라고 하거든요. 사실 아, 그거를. 그래요? 네. 하정우 씨. 엄청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요? 네. 뭐 바람잡이라고 하나요?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일단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많이 준비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뭐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래 댓글에 링크 그렇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제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오늘인데. 근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찬 걸로 알고 아,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좌석이 몇 자리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꽉 찼나? 아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할 거냐면 미리 보기 1분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굉장히 어떻게 이 시장이 앞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한번 이제 다음 주부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예측을 한번 해보고 네. 지금 이제 주도주 오늘 이제 제 옆에는 이제 김영환 연구원이 나와 계시는데 사진 아닙니다. 네, 출연하고 계신 거예요. AI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움직이세요. 집중하시라. 네. 많은 얘기들을 네. 오늘 티키타카를 하실 텐데 많이 좀 경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또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저는 또 오늘은 오프라인 세미나니까 좀 더 거친 방송을 좀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종목 저런 종목들 얘기하고 약간 내 색깔은
기존 주도주에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의 오늘 세미나를 여러분 경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한 세미나가 될 거라고 자부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오늘도 특별히 이렇게 잠깐 일산 가시기 전에 들으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또 좀 거친 세미나가 될 예정이다라는 건 그런- 솔직한 근데 얘기를 그런 더 거 많이 좋아. 네. 해주신다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 일산으로 오늘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가족 관계는 아니신 거죠? 지금 뭐 저희 뭐 사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근데 이제 있어서. 가족 관계는 아니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장 얘기 굉장히 많이 나누는 아. 우리 사이 아니겠습니까? 가족 같은 관계. 네, 아 가족 같은 관계. 예, 영광이시죠. 아직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두 분은 네. 박진영 부장님은 이제 부지런히 네. 일산으로 빨리. 일산으로 네. 출동해 주시고요. 저희 네. 또 다음에 방송 통해서 뵙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산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좀 시장 얘기 이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화기애애하게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 음. 시장은 변동성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0.9% 하락까지 다시금 좀 아래쪽으로 지금 흘러내립니다. 3,986선 지금 기록하고요. 네. 코스닥이 1%대 하락 886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음. 오늘 환율이 또 신경이 쓰이는 하루입니다. 그러니까요. 1,450원 넘어섰어요. 일단 이건- 오늘 네. 마감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오늘 어떻게 끝나느냐가 또 다음 주 향방을 알 수가 맞아요.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저희 빨리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또 인사를 드렸지만 저희가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우리 엔투의 김영환 연구원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아까 옆에서 뭐 부장님 나오셨다고 약간 얼어 계셨던 건 아니죠? 그냥 이렇게 경청하고 계셨던 거죠? 아 이게 어. 일단 뭐 저희 세미나 중요하니까요. 그죠. 많이들 집중해 주시라고 네. 하고 이제부터 가만히, 조금 네. 예, 시장 해보겠습니다. 음. 이번 한 주 연구원님 좀 어떠셨어요? 시장 변동성도 좀 나오고 분석할 내용들도 좀 많고. 수요일 날 가슴 네. 아팠던 분들이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저희도 이렇게 좀 거세게 좀 진행될 줄은 몰랐는데 약간 쉬어갈 타이밍이기는 했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기계 조정까지 나올지는 몰랐어요. 근데 조정이 조금 세게 나왔던 것 같고요. 생각해 보면은 왜 조정이 나올 자리라고,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그러니까 왜 좀 쉬어갈 자리라고 생각했었냐면은 이전에 지난주까지 에이펙 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뭔가 그래도 1년 유예가 나왔고 한미 투자협정도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빅테크들 실적 발표 시기였는데 그것도 거의 소화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딱 나왔던 게 이번 주에 팔란티어 실적이었죠. 근데 첫날까지는 반응은 좋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반응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고, 근데 안 좋았던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비싸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때 저희가 드는 생각은 그러면 빅테크들의 실적 같은 호재들, 재료들, 그리고 정치적인 재료들까지를 다 끌어당겨서 가시적인 재료는 다 반영을 해둔 상황인데 그럼 그 다음이 뭐냐? 그럼 그 다음 나올 만한 게 단기적으로는 없어요. 제일 좀 가까운 게 11월 말이 되면은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이, 예.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공백이니 그럼 한 2, 3주 정도의 시간이 뜨는구나.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는 가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근데 조정까지 바라보지는 않았던 게 특별한 하락의 재료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좀 선반영을 너무 세게 했었던 거에 후폭풍이 지금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조정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 들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다른 무언가가 있나?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튼 자리가 좀 그랬다. 이 정도로 자리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뭐 한 2주 정도의 어떤 시간들 뭐 아직 이벤트가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횡보장 전망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예. 우리 수요일에 빠진 거 보니까 우리가 뭐 검은 수요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외국인이 11월 달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예. 오늘 조금 들어오곤 있는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우리 시장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그 AI 주식들이 비싸다는 얘기는 한국 입장에서도 반도체 조정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가 올라간 속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간 속도를 생각해 보면은 뭐 이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만은 네. 미국 비싸다고 할 정도의 이상으로 같은 기간 수익률이 더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하고요.
여기 하나 더 있다고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블랙웰 칩은 미국만 쓰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이 있었죠. 얘기가 네. 있었죠. 그 얘기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게 네. 이게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는 얘기에서 이어서 나온 얘기긴 한데 근데 그럼 중국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어차피 H20에 대해서 삼각을 떼었으니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다른 동맹국으로 나가는 블랙웰도 못 나가게 하겠다라는 얘기라면 그러면 도대체 HBM을 얼마나 팔 수 있다고 보는 게 네. 맞을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또 사실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AI 주들이 조정받는 거에 발맞춰서 같이 조정을 받을 이유는 있었고 여기에 조금 더 걱정을 키운 요인이 한 가지 정도 있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만 보면 뭐 재무 씨도 좀 힘든 한 주였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장중에 뭐 우리가 흔히 롤러코스터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죠. 네. 움직임이 상당히 좀 격하게 나오니까 네네. 근데 보면 흔들리다가도 결국에는 조금 회복하면서 네.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마지막쯤에. 네,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흔들릴 때는 사야 되나?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흐름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검은 수요일이라고 부르던 그날도 네. 물론 하이닉스 역할이 크긴 했습니다만 지수가 뭐 6% 하락까지 맞아요. 갔다가 네. 결국엔 2% 하락이었으면 그럼 그날 사신 분들이 승자인가? 뭐 이런 얘기가 다음 날 있기도 했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사야 돼요? 시장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시장이 빨라요. 빠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잠깐 너무 단기적으로 잘 안 보일 때는 네. 좀 길게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두 분께서는 뭐 좀 몇 달 정도 좀 긴 호흡에서 네. 예를 들면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정도로 봤을 때 AI 쪽 분야에서 좋은 재료가 더 나올까요? 나쁜 재료가 더 나올까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나쁜 재료가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지는 연말까지? 연말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 수도 있지만은 뭐 길게 볼수록 약간 나쁜 거는 좀 나오다가 다시 좋은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잖아요, 자연스럽게. 뭐 맞아요. 그런 그렇긴 그런 생각을 하면은 네.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빠지면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들이 밑에서 이렇게 입을 벌리고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면 네. 조정이 세게 나올 수 있느냐? 뭐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말아 올리는 힘도 금 이상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전에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은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린다. 아, 네. 뭐 이런 네, 얘기.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보통 그런 통계를 잡을 때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평균 이런 식으로 많이들 20몇 하는데, 년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 와서는 그런 것들이 참 잘 통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이 다들 그런 뉴스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제일 혁혁한 공을 세운 게 또 3프로 TV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반응이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천천히 가지 않을 것 같다. 반등도 마찬가지로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조정할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의 생각에는 예. 이거는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하락 정도고 그리고 플러스 펀더멘탈의 이상이 아니다. 예. 그냥 좀 어떤 리스크 걱정스러운 뉴스들이 좀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앞으로 긍정적인 게 더 많다. 뭐 네. 이런 생각이 지금은 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예. 크게 펀더멘탈의 균열이 갖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AI 투자가 차질이 생기느냐 뭐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보이는 거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약간 주식 시장보다는 보통 이제 뭐 그런 산업안전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얘기지만은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하인리히? 내용이죠? 예, 네. 이게 큰 사고가 한번 나기 전에는요 한 29번 정도 조짐이 보인다. 작은 사고들이 있고 어. 그 전에 300개 정도의 조짐이 보인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옛날 뭐 큰 뭐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사건 무너지고 사고들. 뭐 네.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을 때 다 미리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할 만한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 작은 것들을 무시하면서 네. 놓쳤다 이런 얘기인데 주식 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균열이고 변곡점이다.
라고 하려면 그 배후에는 많은 징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지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악재들을 생각해 보면요. 악재를 좀 몇 가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네네네네. 뭐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모건 스탠리. 스탠리의 네. CEO 분들이 뭐 10에서 20% 정도 그렇죠. 수정이 나올 수 있다. 네. 그건 비싸다는 얘기고요. 음. 뭐 또 한편 마이클 버리 뭐 이런 분이 뭐 쉬었었다. 쇼포지션을 했다. 그것도 네. 비싸다는 얘기죠. 네. 그 외에 근데 비싸다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악재들을 생각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트럼프가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거를 통제하겠다. 네. 이거는 정책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아. 얘기고요. 그런데 또 나온 불확실성 얘기가 하나는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지금. 심리 시작했는데 네.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렇게 음. 보수 그 대법관들이라서 그냥 온건하게 넘어갈 줄 알았더니 아닐 수도 있겠는데라는 얘기들 많이 네. 나오는 거. 근데 이 얘기는 거꾸로 정반대로 네. 지금 관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질 것도 아니고 모르겠다고. 또 한 가지를 보면은 5일날 같은 날 또 치러진 게 미국의 선거들이 아 그렇죠. 치러졌었는데 민주당이 또 승리를 했죠. 민주당이 완전히 수입해버리면서 이 공화당의 입지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특히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좀 불만이 사람들이 많은 네.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의 국정 지지도도 최근 들어서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번 정부권 들어서고 나서 제일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40% 초반 정도인데 네. 근데 그거는 또 뭐냐 되냐면은 트럼프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세 가지는 다 제각각의 상반된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라고 여기가 무너질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뉴스들은요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각각의 징후들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우리가 이게 어떤 밑그림으로 어떤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걸 그리기엔 너무 부족한 정보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관됐으면은 저희도 항상 우리가 큰 변곡점은 지나가고 나서야 그때가 그게 신호였는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런 점에서 그런 징후들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의 징후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징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그 악재들의 방향이 산발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네 크게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하나 더 궁금해지는 게 저는 AI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 댓글로도 표범님께서 세금으로 오픈 AI 도와주겠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어제 이제 오픈 AI CFO가 또 백스탑 표현을 썼다라고도 네. 하고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미국 빅테크들 AI 투자를 보면 이것도 다 빚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네네. 메타가 35조, 구글이 36조 채권 찍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과한 투자. 약간 이런 걱정들도 있긴 하거든요. 있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네. 이게 그 임박한 얘기냐 얘 얘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AI 투자를 장기적으로 신뢰하면은 네. 엄청 극렬하게 이건 될 수밖에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세상에 열어줄 거다. 이렇게 믿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거를 숫자로 제일 앵커링하기 쉽게 얘기를 해준 사람은 샘 알트만인데 네. 그분이 하는 얘기는 2033년까지 250기가와트 규모의 연산 능력을 갖추는 게 오픈 AI의 장기적인 목표다. 네. 이 얘기죠. 그건 아마 AGI 내지는 초지능을 염두에 둔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럼 8년짜리 그 투자가 진행된다는 얘기고 뭐 거기에 대해서 투자 규모가 얼마나 돼야 될 거다라는 거를 뭐 샘 알트만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그 추정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12조 달러 한국 돈으로 보면 1경 8천조 정도 되겠네요. 가 들어가야 된다고 네. 하는데 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 이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8년짜리 투자면은 뭐 한 앞으로 5년은 가겠는데요. 네. 5년을 더 땡길 수 있으면 주가는 뭐 여기 지금은 너무 싸다. 너무 싸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지나친 얘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본다면 네. 항상 이제 그런 큰 투자가 나올 때는 그런 꿈을 꿨으니까 뭐 그걸 차치하고 그럼 좀 현실적으로 과거에
이런 식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됐을 때 어땠느냐라는 걸 돌아보자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들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를 보면은 네. 그게 나옵니다. 과거에 뭐 우리가 제일 최근에 봤던 건 2017년, 18년의 데이터 센터 사이클이었었는데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데이터 센터, 그 전에 뭐 스마트폰, 예전에 PC 보급 뭐 이런 시기의 그 사이클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한 2년 정도 갑니다. 그 주가는 그거를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면 한국 반도체 랠리가 막 빨리 진행된 게 언제부터냐면은 올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 였죠? 네. 예, 본격적으로는. 그리고 실적이 언제 터지냐면 사실 이번 3분기부터 터지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터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2년 하면은 2027년도 한 상반기까지는 간다. 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과거의 경험상으로 볼 때 뭐 좀 기대가 과도하다 하더라도 뭐 실제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한 거예요. 그럼 주가는 뭐 그걸 6개월 선행한다라고 치자면 내년까지는 좋다라는 얘기. 내년까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좀 말을 아끼겠지만은 네. 여튼 그 얘기인즉슨 지금이 변곡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꽤나 과거의 사이클로만 봐도 그리고 이번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큰 사이클일 수 있는 상황이 적어도 작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지금이 이미 그런 걱정을 하기에는 좀 빠른 시점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으로 그런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요구 수익률에 민감해진다는 얘기일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달 비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벌어들인 돈이면 물론 이제 기회 비용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게 비용에 부과된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하지만 조달 비용이 있는데 그것보다 높은 수익을 못 주는 투자를 8년 동안 지속하다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그리고 그 비즈니스 투자하는 규모가 점점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야 이게 돈이 안 되면 이 투자를 지속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라는 얘기가 좀 빨리 올라올 거예요. 네. 그 초반 단계라는 생각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하고 2033년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긴 한데 그게 그럼 지금이 터지는 시점일까요?라고 하기는 좀 더 너무 이른 것 이르다. 같다. 네. 이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드리겠네요. 지금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뭐 CEO들이 10에서 15% 1, 2년 내에 빠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했던 네. 내용들, 뭐 AI 고점 논란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비싸다, 그냥 좀 많이 오른 것 같다라는 거에 어쨌든 재탕, 반복.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의 새로운 얘기들, 그러니까 네. 줄기는 다 이제 비싸다라는 건데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실적 대비해서도 그렇고. 비싸다라는 평가보다는 아직은 그냥 정상화 정도라는 평가 정도고, 약간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약간은 각도가 급하게 올라왔다. 아하. 우리 증시는 약간 이제 그런 평가가 많긴 많잖아요. 좀 차별화돼서 좀 봐야 될까요? 차별화. 그러니까 미증시의 어떤 고점 논란과 아. 우리 증시가 비싸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해서요. 뭐 올해 많이 나온 얘기지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긴 하죠. 네. 뭐 주주 환원이라던가 정부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자본시장 선진화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봤던 밸류에이션이 워낙 쌌으니까 그때 비해서는 올라간 상황에서 안착할 수 있다. 뭐 그런 점은 있다고는 봐야겠죠. 근데 큰 테마는 사실은 여튼 미국의 AI 그 기업들이 비싸고 지금 평가가 과도하다. 결국 수익화 전망에 대한 네네.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반도체도 사실은 그게 방향을 다르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기는 어렵지만. 예.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결국 외국인들이 사주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빼서 한국 주식에 적극적으로 사자. 외국인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방향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같을 것이다. 근데 다만 조금 그렇게 잔파도 정도인 상황에서는 한국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다른 재료, 다른 주식들이 존재는 한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점에서 뭐 오늘 가져온 얘기를 먼저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그런 뭐 주주 환원 이런 쪽을 좀 바라보는
필요는 있겠다. 뭐 그쪽들은 잘 버텨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우리 시장 얘기 좀 한번 여쭤보면 뭐 AI 투자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반도체가 사실 너무 좋은데 네. 그러니까 소외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가 아니면 사실 즐거운 시장이 아니었던 걸로 올해 저는 내내 보거든요. 그러니까 추경 매매를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조정 시에 이렇게 살짝 또 발을 담그신 분들이 계시는데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 반도체는 계속 좋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자금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새로운 주도주가 좀 있을까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외주랑 주도주랑은 약간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뭘부터 말씀드릴까요? 주도주 얘기부터 네. 말씀드리자면은 큰 흐름에서의 주도주는 사실 반도체일 수밖에 없고요. 음. 미국에서 이 큰 테마가 AI 위주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AI로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그게 이제 그 분야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무언가 예를 들면은 뭐 조선방산이라든가 이런 게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반도체보다 짧게 아웃퍼폼하는 AI 내에서의 소테마 순환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반도체보다 원전을 중심으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원전이 주도주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반도체 이상으로 한때 순간순간 가파르게 올랐던 게 또 원전주였는데 그렇죠. 근데 원전주라는 건 또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툭툭 떨어지는 일도 종종 생기는 네. 주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생각하면 기본 이것도 AI에서부터 시작하는데 AI 데이터 센서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하니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고 그러면 원전이 필요하다. 뭐 SMR 이런 얘기들이 들어온 게 그 원전주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근데 원전주는 주가가 언제 뚝뚝 떨어지냐면은 투자 지연 얘기가 프로젝트 지연 얘기가 나올 때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근데 프로젝트 지연이라는 건 왜 나오는 거냐면요. 이게 전력 가격이 비싸고 수요가 많아야지 발전소를 짓는 거기도 하지만 원전이라는 거의 특수성은 그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실제로 그걸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좀 적게 드는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면은 장기적인 사업성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전력 수요 내지는 전력 가격은요. 뭐 조금 미국의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있고 낮밤의 수요 편차도 크고 이런 것 때문이긴 하지만은 가격이 밤 다르고 낮 달라요. 들쭉날쭉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밤에 전력을 사놨다가 저장해놨다가 낮에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전력 사업자들도 있고 이럽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원전 기업 입장에서는 야 전력 수요가 좋아지고 가격이 높아진다는 건 좋은데 이게 불안정하면은 우리가 큰 프로젝트 대규모 투자를 하기 어려워 이런 그렇죠.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투자 지연의 원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 부상하는 거 뭐냐면 그러면 이걸 안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은 전선 더 많이 깔고 변압기도 설치하고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인프라가 올라가면 가격이 안정되니 그러면 그게 잘 됐을 때는 다시 전력 수요가 그 원전 수요 이런 것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은 원전이 빠질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는 전선, 변압기 뭐 이런 주식들이 그 주변에 된다는 거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랑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 때가 서로 다른데 순환하면서 간다는 얘기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빠진 수급은 일로 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AI 내에서도 생태계가 차근차근 돌아가는 순환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한때는 이 주식이 반도체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게 실 때는 또 이 주식이 반도체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런 일들은 자주 벌어질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는 결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되 AI와 관련된 분야들을 좀 바스켓으로 다 같이 담아가면은 좀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이고 더 공격적인 투자면은 그걸 타이밍을 잘 맞춘다가 되겠죠. 뭐 그런 점에서 그럼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그게 뭐냐, 뭐 사야 되냐. 그렇죠. 그게 뭐 제일 그렇게 중요합니다. 되자면 네. 저는 뭐 사요? 그런 네. 분야 큰 범주 안에서 제일 덜 올라간 거는 ESS다. ESS. 예. 그러면 오늘 2차 전지가 댓글창에도 되는 2차 전지 오. 얘기가 되는 있는데 거죠. 2차 전지도 따라갈 것이다. 따라갈 것이다. 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이제 댓글창에 그 채팅창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네. 과연 이제 정상적인 상승이었는가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정상적인 상승이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라는 네. 말씀 같은데 이런 거죠. 최근에 외국인은
계속 좀 대규모 매도가 나왔네. 환율이 왜 이렇게 높아? 뭐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 이거는 비싸다라는 개념과는 또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뭐 이런 건데 여기도 또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큰 뭐 한국, 미국을 통틀어서요. 크게 자산 시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AI의 혁신이라는 분야고 네. 또 하나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있다라는 유동성,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섞이다 보니까 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양쪽이 다 한쪽이 강해지다가 약해지다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쪽이 강해지고 이쪽도 강해지고 일 때도 있을 것이고 둘 다 약해질 때도 있을 것이고 네 가지 상황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약간 미국에서 여튼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일단은 맞아요. 나타나 있는 네. 상황이고 꽤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미국 재무부는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 뭐가 되냐면은 미국 재무부의 현금 잔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늘어나는 유동성이 시장에 못 풀리고 미국 정부 개정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유동성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건데 그럼 유동성의 힘이 약해졌을 때 조정받을 수 있는 주식 뭐 그 분야들 자산의 가격들은 지금 좀 많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약간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예. 돈이 뭐 금으로 간다, 주식으로 간다 얘기가 좀 있긴 예, 하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네. 있는 게 AI의 산업의 성장성, 유효성, 실효 이런 것과는 별개로 유동성의 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좀 억눌려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좀 거기서 바람 빠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유동성의 힘이 약해졌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산 적은 항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 주식이 급하게 올랐는데 외국인들은 항상 전체 주식 내에서의 한국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 기계적으로 헤어컷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덜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자랐으면은 위를 좀 쳐줘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도 같이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외국인들이 그 뭐 개인들을 털어먹는 개미핥기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율은 네. 그 이제 시장 얘기도 주변에서 아까 뭐 박시훈 부장님이랑 시장 얘기 참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환율 요즘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들 이제 서로 대화나요? 1,400 지금 오늘 50원 좀 50원 넘어서는 네. 모양이고 이런 부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 얘기들을 마찬가지로 하시는지.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인 거죠. 외국 유동성이 위축되는 상황이면 사실은 워낙 강하기는 어려운 달러 수요가 많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좀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걸 대비하는 달러 수요가 네. 많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과정에서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한미 투자 협정에서 그래도 적어도 연간 200억 달러를 넘어가지 않도록 네. 약간 좀 지나친 달러 유출, 이 투자 때문에 지나치게 달러가 많이 유출되는 상황은 막아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좀 이제 원 달러가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원화가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게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이 만들고 있는 좀 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 12월 초 12월 1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QT 종료가 되면은 유동성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는 건가요? QT 종료가 되면 유동성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긴 하죠. 지금보다 나아지는 예, 정도. 나아지긴 하죠. 그렇고 연방 정부 셧다운이 끝나면 갇혀 있던 재무부 잔고 개정에서 돈이 시장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은 좀 연말에는 유동성이 풀리는 효과가 그게 결국에 생기지 않을까. 연말이고 예, 라는 오늘 생각이 저희가 듭니다. 사실 소제목도 연말 이 산타랠리 기다리시는 분들이 예. 계시다 보니까 위원님의 뷰는 좀 어떠세요? 연말 12월. 예, 그래서 일단 AI와 관련돼서 우리가 실적 재료를 다 소진한 상황에서 다음으로 확충되는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올 거고요. 여기 잘 나오면은 그건 한 가지 한 축의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지금 약간의 억눌림을 그러니까 구조적인 건 아닌데 약간의 억눌림을 만드는 게 연방 정부 셧다운과 QT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라고 네. 한다면은 그게 끝나면서 좀 유동성이 풀리면은 이 양쪽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연말은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샷다운 이슈도 진짜 뭐 계속 지켜봐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달러가 사실 뭐 최근에 좀 추세가 강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달러인데 100에서 뭐 예. 99, 100 요 사이라서 완전히 강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예.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약해져서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뭐 계속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환율 시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앵커님.
알겠습니다. 네. 뭐 1%대까지 지금 낙폭을 그러니까요. 확대시켜서 코스피가 1.4% 하락, 코스닥이 1.8% 하락이고요. 코스피 3,965선입니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가 0.8%, 하이닉스가 1.6% 하락이고요. 뭐 네. 두에빌도 2%대 하락,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LG 엔솔, 현대차, 뭐 한화에어로 계속 시총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지금 그러니까요. 파란불을 좀 네. 켜고 있고 그나마 빨간불 켜고 있는 게 카카오가 오늘 3%대 상승한다는 실적이 점. 아마 이 좋았던 부분 좀, 영향으로. 네, 눈에 띄고 메리츠가 0.6%, 고려아연 2%좀 드물게 KTNG 1% 상승 이렇게 좀 드물게 상승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공감해 네. 주시는데 항상 이 시간대가 요즘에 제일 많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10시 반입니다. 저희 광고 듣고요. 조금 더 딥한 내용 2부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광고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김용환 연구위원 함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채팅창에도 요새 매일 똑같다. 요 음. 시간대 이제 빠져서 그러니까요. 뭔가 반전이 이제 요 시간 이후부터 좀 나온다. 요 시간이 그러면은 현명하게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지. 그런 분들은 또 작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런. 아니면 네. 이게 매일 또 그런 흐름이 나올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요새 변동성이 좀 요 시간대에 네. 나오기는 해서 여러분 같이 좀 함께해 주시고요. 섹터 얘기 좀 이어볼까요? 섹터 얘기, 네. 소외주 얘기를 저희가 그래요. 1부에서 잠깐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참 소외주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 소외주를, 그러니까 좀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을 내가 좀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나 마음이 모르겠는데 제가 결별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화장품도 그렇고. 근데 오늘 좀 화장품 가지 화장품 않았었나? 오늘 가요. 오늘 네. 가는데 달바 글로벌 좀 네.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고 주가가 막 20%가 떨어지고 하니까. 근데 해외 반응은 백악관 대변인 봤어요? 그 에이펙 와가지고 자랑하고 올리브영 바르고 나서 또 자랑을 했어. 얼마나 정말 K뷰티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화장품 섹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예, 화장품 좋죠. 사실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네. 분명히 K뷰티의 위상은 많이 올라간 거는 맞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옥석 가리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K뷰티가 초반에 올라올 때는 인디 브랜드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 항상 그 인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쓰는 거는 싫어. 아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남들도 좋아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약간 덜 좋아하게 되는. 나만 아는 예. 맞아. 그래서 그 인디 브랜드라는 게 다 메이저 브랜드로 성장하는 게 참 어렵다는 네. 거라. 근데 결국은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메이저 브랜드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인디 안에서 멈춰 있는 것 간에는 차별화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럴 정도로는 주가가 갔으니까. 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뭐 달바 글로벌이랑 네. APR의 차이라던가 뭐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어느 특정 지역으로의 뭐 수출, 수요, 뭐 관광객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근데 글로벌로 위상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라 네. 뭐 좋은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소외 업종 안에서도 소외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뽑는 종목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게 있고 그래서 그 화장품 앞으로 오늘 여러 소외주 얘기를 해도 다 반복되게 말씀드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종 내에서 1등과 아닌 것 간의 차별화는 좀 꽤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나.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같은 생각이 업종이라도. 듭니다. 네. 화장품으로 이제 던져 드린 거고 처음에 네. 시작을 그렇게 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소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맞아요. 거거든요. 네. 반도체 좋다 음. 알겠고 너무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소외 쪽에서 좀 덜 오른 것들 근데 괜찮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좀 찾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 관점 있으세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원래 네.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슈퍼스타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 동네마다 다 가수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가수요. 술집에서 라이브 공연을 하는 아, 뭐 네. 이런 뭐 연주를 하는 그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언제 다 없어지냐면요. 저 축음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음반이 나오고 아, 네. 예, 카세트가 나오고 라디오가 나오고 점점점 그러면서 없어집니다. 그냥 틀어놓고 그 직접 노래를 부르는 사람, 연주를 하는 사람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동네마다 그만하게 돈을 잘 벌던 우리 동네 가수들이 없어지고 그냥 일반인과 슈퍼스타 가수만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옛날에 아무리 대단한 가수가 있었어도 요즘 슈퍼스타 가수들이 예를 들면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버는 돈이랑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도 그러니까 기업 간에도 그런 슈퍼스타 경제학이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그 글로벌 경제가 다 통합이 되면서 어느 나라에서도 다 모든 다른 나라의 화장품 다 쓰잖아요. 네. 뭐 이제 지역 간 뭐 단절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나라 제품은 한국에 안 들어와서 뭐 갔을 때나 살 수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없죠. 요즘은 예. 다. 한국 플랫폼도 해외로 네. 다 나가고 네. 한국의 영세한 그런 얼마 안 친생 브랜드조차도 해외에서 뭐 실리콘투 통해서 살려면 살 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 시장을 통합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더 첨단화가 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런 같은 기술을 따라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았다면은 네. 이제는 특정 분야의 기술을 할 수 있는 최첨단은 딱 하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뭐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가 뭐 EU 양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 이런 식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는 양극화가 쭉 벌어지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식시장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가 2등 기업이 키 맞추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우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네. 했었는데 키 맞추기가 잘 안 돼요. 어. 예, 이번 장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주도 업종과 주도 업종이 아닌 것 간의 양극화, 그리고 특정 업종 내에서도 뭐 정말 계속 가는 한 종목과 나머지는 도저히 왜 못 따라가는 거지 네. 쉽게 완전히 차별화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하는 게 유동성의 힘입니다. 우리가 슈퍼스타 경제학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운동선수거든요. 네. 점점 이제 몸값의 차별화가 쭉 벌어지고 있는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구단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탑 선수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막 1,000억, 2,000억을 해요. 뭐 오타니도 예, 그렇고. 오타니. 네. 그래서 오타니를 데려오고 싶지만 스카우터들이 너무 비싸니까 네. 그 다음 그레이드쯤 되는 좀 가성비 선수를 데려오는 게 어떨까요?라고 하면은 돈이 많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최고의 선수가 필요하지. 얼마를 주더라도 최고의 선수가 그렇죠. 필요하지라고 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성비 선수는 언제 빛이 나냐면은 다들 거기 돈을 쓸 수 없을 때 빛이 나죠. 근데 유동성 그 얘기는 뭐 가드냐면은 유동성이 많은 장에서는 대장에 대한 선호가 더 세진다는 얘기고요. 아. 이게 다들 고만고만하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상대적 저평가 같은 것들을 바라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 네. 얘기는 이번 상승장 중에 키 맞추기 랠리를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못 갔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음.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나 그런 어떤 기업들 주가는 그냥 계속
거기 있을 거다. 가는 그런 데만 쭉 간다 뭐 이런 것들이 거예요? 맞는 거죠. 음. 하지만 아, 우리가 슈퍼스타가 있으면 네. 항상 그 슈퍼스타의 팀이 있지 않습니까? 어, 옛날에는 뭐 그런 혼자 활동을 하던 연예인도 있었지만 어. 연예인이 몸값이 올라가고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돈이 커질수록 네. 그 주변 팀이 많아져요. 매니지먼트가 어. 많아지죠. 매니지먼트가 많아지죠.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 기업들 밑에는 음. 거기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밸류 체인의 기업들이 또 많아지게 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들이 받는 수혜는 차별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안에서도 되고 있는 종목은 따라서 계속 더 세게 갈 수 있고 거기 못 따라간 종목들은 아닐 수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를 좀 섹터별로 제시를 해주실 그렇죠. 수 그러면 있을까요? 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가는 우리가. 그래서 더 가래들. 한 좀 반도체랑 힘들어요. 2차 전지 두 네. 가지 얘기를 조금 드리고 네. 싶은데요. 반도체일 때 이제 과거에는 소부장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먼저 간 종목이 있으면 그거 놓쳤으면은 다음 종목을 사면 된다. 따라가니까. 경쟁력 가지고 따라가는데 결국 물 들어오면 다 같이 들어온다. 네. 이런 게 통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좀 그런 게 확실히 없지 않습니까? 소부장 내에서도 차별성이 강한데 네. 왜냐면은 이게 도도화가 더 심해져서 음. HBM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한 칩 내에서의 정밀을 또 옮기는 게 아니라 적층형으로 올리가기 시작하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그 공정에 들어가는 기업과 아닌 기업 수의 차이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호공정 업체들은 날아가고 전공정 그 중에서도 특화된 거 말고 나머지 범용은 조금 그 힘을 못 받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별성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지금 오른 주가 가지고 끊어서 그 위에서만 사자 이런 식으로 대응해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2차 전지 얘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네. 지금 2차 전지의 동력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원전을 비롯한 전력 생태계 얘기를 ESS. 드리면서 ESS 말씀을 드렸을 때 근데 이제 그러면 미국의 전력망을 개선시키기 위한 ESS 이게 2차 전지의 핵심이다 동력이다.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ESS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업들만 좋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셀 업체 중에서 미국 공장 있는 LG 엔솔 이런 데들은 갈 텐데 이전 이 자동차 배터리 얘기하면서 2차 전지 갔을 때는 우리가 셀 업체가 가고 나면 소재 업체가 가고 소재에서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네. 순서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는 작동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결국에 궁금한 건 2차 전지 얘기를 할 때마다 그래 ESS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기존의 배터리 룸까지 다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의문점들을 던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위원님이 보셨을 땐 어떨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요. 상당히 의미 있는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배터리 전체 그 한국 배터리 업체의 총 매출 중에서 ESS 비중이 예전에 10%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는 2배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2배씩이 기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연간으로 2배씩 올라가고 그러면 있다. 20%에 가까워진 거고 조금 지나면 이제 한 30% 갈 건데 근데 우리가 2차 전지 자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2차 전지라는 것도 원래는 화학 회사의 사업부로 시작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언제부터 주가가 첫 반응을 시작했었냐면은 매출의 20% 차지할 때부터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배터리 회사가 20%가 ESS고 이쪽이 고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밸류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따라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거를 2021년의 고점이랑 비교를 해서 그 전고점을 넘는 시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때는 사실은 2차 전지의 성장 스토리를 지나치게 멀리 당긴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아.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더 올라갈 수 있나요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반도체 말씀해 주셨고 네. 2차 전지 말씀해 주셨고 아까 음. 화장품 얘기했고 섹터 얘기 조금만 더 꺼내봐 주시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시장 흔들릴 때 한때 바이오가 조금 움직여서 바이오. 이제 바이오?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일부 종목별 차별화가 진짜 좀 그래도 있는 이거 것 바이오 같기는 안에서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어때요? 저희는 네. 바이오는 좋게 봅니다. 그래요? 예. 근데 바이오를 제가 종목별로 분리할 네네, 그렇지 능력은 없고요. 않으시니까. 네. 예, 전반적으로 바이오 ETF를 산다 이런 관점에서의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라이 릴리가 노브노디스크가
회사 살려는 걸 회방 놓으려고. 아 맞아요. 뭐 서로 경쟁이 베스트라. 엄청. 네. 예. 예, 그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는 제약사들은 돈이 아주 많다. 두 번째는 제약사들이 이제 M&A를 많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M&A를 더 많이 하는 거는 금리가 낮아지면은 더 많이 할 텐데 아마 내년 금리는 지금 오늘 해보는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은 더 낮을 아마, 것이다. 예, 더 내려갈 낮을- 것이다. 더 내려갈 네. 것이다. 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의 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있을 것 같다. M&A를 한번 딱 찍으면은 그때부터는 기술 평가 금액이 높아지니까. 근데 그러면 한국은 뭐 추가적인 뭐 임상 통과 이런 거 없이도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의 밸류가 2배가 됐으면 우리도 따라가야지 이런 논리들이 작동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바이오 주식들은 좀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전지나 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으로 돌아간 것 중에 오늘 제가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성장 상방이 열려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들에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주가 정말 치고 올라갔던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부의 어떤 정책 그것도 방향이 있죠. 네. 굉장히 컸다고 뭐 AI 붐도 있지만 근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를 지금 목표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뭐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쪽도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이미 또 반영이 가격에 됐다라고도 보여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혹시 그 가격대에 지금 들어가도 되냐라는 혹시 질문을 투자자 관점에서 받으시면은 예, 저희는 충분히 충분히 룸이 남아 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정책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할 때 타깃은 결국은 PBR 한 배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이제 PBR 한 배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거긴 또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고 어느 정도는 만들 네.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의 타깃은 1차 타깃은 PBR 한 배일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은행주들 PBR 한 0.7배 정도, 아직도 30% 정도 이상 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게 그 나올 근거들 뭐 3차 상법 개정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좀 더 저희는 주목하는 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율을 낮춰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통해서 끌어올려질 수 있는 상단까지는 뭐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는 덜하지만 지금까지는 2배로 올랐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따지면요. 하지만 50% 정도는 남아 있을 수 있다. 거기에서 가장 수혜 업종은 어디로 일단 은행이 제일 은행 좀 쪽? 안전하고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이게 뭐 약간은 와닿지 않는 네. 분석일 수도 있지만 어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7,500p 아 잠깐만, 간다. 예, 깜짝 이런 놀랐습니다. 보고서가 이제 예. 증권가에 나오기는 보고서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맞아요. 네. 보고서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물론 뭐 단기간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도 가능하다. 내년 5,000p는 가고 예. 장기적으로는 뭐 7,500p 요? 7,500p까지 간다. 이제 어제 아. 이게 파격적인 게 나왔다 해서 많이 회자가 좀 됐어요. 예. NH&N투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지수? 7,500은 잠깐만 일단 7,500 어제 들었을 때 살짝 웃으셨죠? 아니 원래 웃상이죠. 예, 그렇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언제까지의 현실적인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 네. 수치긴 한 것 같아요. 7,500이라는 숫자는. 예. 근데 5,000은 가능하죠. 음. 예전에는 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내년도 이익 전망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100조가 넘어갔거든요. 이전에 2018년도가 역대 반도체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던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정점이었었는데 그때 당시 60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어서 조만간 그때의 2배 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만큼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겠죠. 예. 뭐 그런 걸 합치면은 저는 이제 처음에 5,000포인트 얘기가 나올 때는 주주 환원, 그러니까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레이팅 이걸로 보면 한 PBR이 한 1.5배 정도 돼야 되니까 1.5배 PBR은 정상 증시 PBR인데
한국은 비정상 증시이기 때문에 네. 안 된다. 음. 그거는 쉽지 않다. 이번 사이클 내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뭐 여기에 한 1.2배, 1.3배 정도 가지고 그거 플러스 반도체 이익으로 가는 부분을 붙이면은 네. 5천도 가능하겠다는 생각 아. 정도는 들어요. 그래서 저희 내년 타깃은 뭐 대충 정확하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대충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7,500은 좀 더 다른 논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읽어보시면 어떤 논리인지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분은 아, 좋다. 아니 근데 네. 과거 사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네. 뭐 PER 그리고 과거에 이제 조정받고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음. 상승장에서의 과거 사례 이런 것도 보고서에 좀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논리 같은 것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연말 진짜 2달도 안 남았거든요. 오늘 입동이래요. 네, 절기상 입동이라고 하는데, 예. 겨울의 시작? 오늘 좀 날씨는 좀 따뜻하긴 한데 전략 좀 한번 짜주세요. 정말 친한 친구가 위원님한테 딱 물어봤어요. 2달 어떻게 할까? 지금 살까? 음. 뭐 이렇게 지금 사야죠. 지금 사야 된다? 예, 사실 그러니까 모멘텀 공백기를 제가 11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그럼 그 뒤에가 확충된다고 생각하면 지금이 살 기회는 맞는 것 같고요. 아, 예, 근데 거기서 어디까지 빠질지를 기다려가지고 사실 항상 쉽지 않은 문제니 맞아요. 예, 그럴 때 사라. 아, 불안할 때 사라. 음. 그럼 뭐 사야 되냐는 오늘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도체의 금융지주 금반지가 되니까 네. 일단 단기적인 전략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반도체는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긴 호흡에서 2달이 아니라 내년까지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덜 올라갔는데 AI가 관련돼 있는 2차 전지거나 네. 아니면 돈이 더 풀리는 거에 따라서 수혜받을 수 있는데 상방이 열려 있는 성장주 그러면은 바이오거나 바이오. 예, 이렇게 네. 5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연구위원님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1.5%, 코스닥이 1.9%대까지 지금 네.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음. 외국인 소폭 코스피에서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요거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팔고 있는 개인만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 오늘의 하락은 뭐 글로벌로 봤을 때 니케이 같은 경우도 지금 2%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물론 미증시에 좀 영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금요일이고 또 우리 시장 오늘 잘 지켜봐 줄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 뭐 채팅창에서도 나눠주시면 요즘 변동성이 커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이 시간이 커가지고 그러게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또 공감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네. 많긴 한데 금요일 마무리 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